2012년 8월 27일 오후 8시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다세대 주택 2층에 새들어 살던 주민 A씨가 늦은 외출을 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서요. 그런데 뭔가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시간에 항상 밖에 나와 있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날따라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A씨가 저녁이면 늘 보던 할머니는 같은 주택 반지하에 거주 중이던 78세의 소씨였습니다. 당시 소 씨는 폐지를 주워서 생활하면서 혼자 살고 있었고요. 늘 저녁 이 시간대쯤이면 동네를 돌면서 모은 폐지를 이 밖에서 정리를 했었다고 해요. 연로한 나이에 돌봐주는 가족도 없었고요. 홀로 폐지를 주우면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할머니가 갑자기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A씨가 마침 또 이 주택 담벼락 안쪽으로 나 있는 안방 창문이 반쯤 열려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할머니가 무슨 일 있나 생각을 하고 좀 살펴보기 위해서 집안을 슬쩍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 A씨는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아요. 방 안에 소씨로 추정되는 노인이 나체 상태로 반듯하게 누워 있었던 거죠. 소씨의 얼굴 위로는 베개가 올려져 있었고요. 얼핏 봐도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A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과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을 해요. 현장의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 소씨의 집 출입문에는 열쇠가 그대로 꽂혀진 채 열려 있었고 별다른 침입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는 소 씨의 지문 말고 다른 사람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시신부검 결과가 나와요. 이때 국과수에서 밝혀진 소 씨의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였습니다. 처음에 발견됐던 모습처럼 범인이 소 씨의 얼굴을 베개로 짓누르는 동시에 목을 졸라 살해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죠. 자, 그리고 이 현장에서 조금 특이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나체 상태인 소 씨의 몸 안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이 나왔던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소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거겠죠. 뿐만 아니라 이 성폭행을 당하는 도중에 흘린 것으로 추정되는 소 씨의 혈액 안에서도 이 남성의 DNA가 검출됩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에게 이런 잔혹한 짓을 저지른 나쁜 놈은 누굴까요? 지금부터 오늘 준비한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조사 결과 사망한 소 씨는 폐지를 모아서 생활비를 벌면서 또 20년 넘게 혼자 살아온 기초수급자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70대 후반에 폐지를 줍는 노인이 누군가의 원한을 살 일은 사실 없어 보일 뿐더러 성폭행을 당해서 살해됐다는 거는 이게 경찰로서도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해요.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강북경찰서 수사팀은 현장에서 채취한 DNA를 국과수에 맡겼고요.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일단 경찰은 이 소 씨가 사망한 주택 인근에 살던 남성들, 그 중에서도 유사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을 위주로 철저하게 탐문 수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탐문 중에 조금이라도 뭔가 태도가 미심쩍거나 명확한 알리바이를 대지 못하면 바로 DNA를 채취해서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대조하는 작업을 벌여 나갔어요. 그런데도 성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때 형사들이 조사에 들어간 인원만 무려 1000여 명에 달했다고 해요. 또한 경찰은 사건 현장의 주변에 있던 CCTV를 입수해서 분석에 들어가요. 마침 또 소 씨가 사는 주택 앞에 CCTV가 설치돼 있었거든요. 분석을 해보니까 무언가 나옵니다. 시신이 발견됐던 27일 오전에 한 남성이 이 소 씨의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힌 거죠. 이 남성은 양복을 멀끔히 차려입은 상태였고요. 30대 중후반? 되게 젊은 사람이었어요. 이 남성은 소 씨의 집에서 나온 뒤에 근처의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서 버스를 탑니다. 이 남성이 나오기 전후로는 이 집을 출입한 외부인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소 씨의 사망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경찰도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CCTV의 화질이에요. 화질이 너무 좋질 않아서 이 영상에 있는 모습만 가지고는 남성의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수사 착수 3일 뒤인 9월 1일에 담당 수사과에 이제 국과수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DNA 분석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 국과수는 아주 중요한 결과를 전해줘요. 소 씨의 몸 안에서 채취한 이 DNA를 분석해 보니 이 범인이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남성으로 판단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잠깐 추가적인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 당시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수사를 할 때 어떤 DNA 분석 결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던 시기는 아니었다고 해요. DNA를 활용하는 그 범위가 되게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동일인 확인 여부, 친자 확인 관계 증명 이런 것 이외에는 공식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현장의 DNA를 분석한 국과수의 담당자 역시 외국인 남성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이거를 경찰에 바로 전달하기가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경찰은 DNA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유일하게 발견된 증거였기 때문에 이 국과수의 의견을 참고해서 DNA의 주인이 소 씨를 살해한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범인이 당연히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사를 했었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다 뒤엎고 이번에는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수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에 있는 이민자 남성이 한둘도 아니고 만약에 범인이 주거지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은 불법 체류자라거나 뭐 여행자 신분일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수사가 진짜 어려워지는 겁니다. 경찰은 일단 고용노동청을 방문했고요. 강북구 미아동을 중심으로 이 현장 주변에 외국인들을 고용한 사업장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을 하고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신원을 파악했어요. 이런 탐문 수사를 재개하던 중에 국과수에서 또 한 차례 연락이 옵니다. 국과수는 이 DNA의 추가 검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외국인 남성이 북에와 목에 모두 서남아시아인인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잖아요. 조금 좁혀질 수 있는 거죠. 자, 인도나 파키스탄,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이쪽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사 대상 범위를 지금보다 더 좁힐 수 있잖아요. 국내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외국인들 중에서도 서남아시아계의 남성을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에 경찰은 국내에 거주 중인 서남아시아계 남성들 중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부터 일단 먼저 추적을 했고요. 특히 서남아시아계 노동자들이 밀집돼 있는 경기도 김포시를 수시로 찾아다니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남성들을 찾아내고 이들의 구강 세포를 하나씩 다 채취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민원도 있었어요. 아무 혐의 없는 사람들한테도 무분별하게 과잉 수사를 했다. 이러면서 인권 문제 이런 거 제기하고 드는 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힘든 수사가 지속이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고생이 무색하게도 채취한 DNA 중에서 일치하는 DNA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의자가 지금 좁혀졌음에도 여전히 범인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시간만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건 발생 2주가 지나요. 어느 날 이 사건의 실마리가 정말 우연한 일로 풀릴 조짐이 보입니다. 사건 발생 이후부터 현장 인근에서 잠복을 하면서 내내 탐문 수사를 진행하던 담당 형사가 하교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이 한 번에 주택가로 막 몰려오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 무리 속에서 뭔가 혼혈로 보이는 남학생 2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두 아이들이 형제인 것 같았어요. 손을 꼭 잡고 주택가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뭔가 촉이 왔겠죠. 이걸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아이들을 예리한 시선으로 지켜봅니다. 조심스럽게 이제 아이들의 뒤를 밟기 시작했는데 이 두 아이가 예상대로 같은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집이 사망한 소 씨의 집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아이들이 들어간 문 앞에서 범행 현장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마침 또 이 집은 유일하게 조사를 하지 못했던 집이었어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사건 당시에 집주인이 부산으로 출장을 갔다 그래서 조사를 못했었던 거죠. 경찰이 문을 두드려요. 안에서 이제 아이들이랑 이제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함께 나와요. 경찰이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고 뭐 이렇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수사에 좀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조심스럽게 그 CCTV 속에 있는 남성을 보여줘요. 근데 이 두 아이 중에 조금 더 키가 큰, 그러니까 형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딱 보자마자 아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경찰이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에게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봐줄래? 이렇게 부탁을 했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말해요. 평소에 우리 아빠가 출근할 때 자주 입는 옷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죠. 작은 아이로 보이는 그 동생으로 보이는 아이도 걸음걸이가 아빠랑 비슷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경찰은 이 아이들에게 아빠가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라는 사실까지
확인을 해요. 아이들을 혼혈로 봤던 이 경찰의 눈썰미가 정확했던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 화면 속에 있는 아빠를 보고 신이 났어요. 무슨 일인지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 엄마의 표정은 급격히 어두워집니다. 경찰이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CCTV 속 남성의 아내는 한국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여성과 그 외국인 남성의 혼혈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아내 B 씨는 경찰한테 이렇게 말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은 지 꽤 됐고 현재는 연락도 되지 않는다. 딱 잘라서 연락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경찰이 뭐라고 물어본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미리 선을 긋는 거죠. 지금 나도 모른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런 태도가 경찰의 의심을 더욱 짙어지게 만듭니다. 경찰은 남편 때문에 볼 일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대꾸를 한 뒤에 B 씨에게서 남편의 전화번호를 확보해 둡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척을 하다가 기지를 발휘해요. 창문 쪽에 붙어 서서 계속 B 씨가 어떻게 하는지 동태를 살폈던 거죠. 경찰의 예상대로 경찰이 갔다고 생각한 B 씨는 현관 앞으로 나와서 즉시 남편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이 경찰이 몸을 숨기고 너무 영화 같지 않나요? B 씨가 통화를 하는 그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엿들어요. 분명히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 진술을 했는데 남편을 향해서 경찰이 찾아왔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이러면서 막 다그쳐서 물어봤고요. 황급히 몇 마디 더 대화를 나누다가 전화를 끊었던 거죠. 이건 아내 역시 어딘가 불안을 느끼면서 남편을 의심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이런 상황까지 포착한 경찰은 이 집의 남편에게 깊은 의심을 품으면서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정체는 금방 밝혀져요. 1992년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94년에 한국 여성과 결혼한 뒤에 이곳에 정착하고 2004년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39세의 방글라데시 남성인 노 씨였습니다. 사건이 막 발생했을 때는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외국인 남성들을 이잡듯이 뒤졌었잖아요. 그때도 노 씨가 발각되지 않았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겉모습은 외국인이지만 사실상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내국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초동 수사 때 용의선상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에 강북경찰서 수사본부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와요. 이 상대는 수도권 내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형사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 이렇게 말해요. 예전에 저희 서에서 통역 업무를 해주던 사람이 있는데 자기를 강북서에서 찾고 있다고 한다. 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형사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노 씨였습니다. 형사의 말에 의하면 노 씨는 방글라데시에서 인류대학을 나왔고 한국에서 비교적 성공을 했다. 그리고 산업훈장까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범죄 사건에 연루될 인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른 서에서도 괜히 엉뚱한 사람을 용의자로 모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응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담당 수사팀 입장에서는 노 씨에 대한 수사를 섣불리 진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노 씨는 대외적인 평판이 상당히 좋은 성공한 귀화 외국인의 표본처럼 여겨지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경찰은 일단 현재 노 씨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찾아내기 위해서 최근 통화 내역들을 다 분석하기 시작해요. 그 결과 그가 영등포 지하상가 안에 있는 휴대폰 가게에서 자주 통화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가게는 노 씨가 직접 운영하는 점포였어요. 경찰이 즉시 그 가게로 출동했고요. 또 마침 가게에 있었습니다. 노 씨를 찾아서 임의동행을 요구했죠. 의외로 순순히 이에 응했어요. 애당초 경찰이 자신을 왜 찾아왔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태연한 표정이었습니다. 경찰서로 동행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내가 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만 반복을 합니다. 근데 이런 태도가 오히려 경찰의 의심을 더 부추기는 꼴이 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심증만 있고 정확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도 사정을 설명한 뒤에 노 씨의 구강세포를 긁어 채취하고 귀가 조치를 내립니다. 자, 그리고 이틀 후에 DNA 분석 결과가 나와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현장에서 나온 DNA 그리고 노 씨의 DNA가 일치했어요. 더 이상은 뭐 기다리고 잠복할 이유가 없죠. 이렇게 밝혀질 건데 왜 그렇게 아닌 척 태어난 척을 했을까요? 2012년 9월 21일 경찰은 노 씨를 동대문역 2번 출구 앞으로 유인한 뒤에 소 씨에 대한 살인과 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DNA 결과가 지금 나왔잖아요. 일치한다고. 그런데도 노 씨는 경찰서로 연행된 뒤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했고요. 경찰이 증거로 내밀었던 CCTV 화면을 두고서도 나는 그 시간대 집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DNA 결과 일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난 아니에요. 이렇게 부인을 해요. 남편 체포 소식을 듣고 이제 아내도 경찰서로 찾아오는데 이 사람도 남편 말이 맞다. 노 씨는 전날 저녁 안방에서 잠들고 다음날 오전까지 집 밖을 나간 적이 없었다. 이렇게 노 씨의 말을 거들어요. 자신의 무죄를 자신만만해 하던 노 씨가 경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본인 스스로 자기가 소지하고 있었던 휴대폰 2대를 증거물로 내밉니다. 범행 당일에 휴대폰 통화 기록이 전혀 없었다. 이 점을 증거 삼아서 그 시간에 자기는 계속 자고 있었다라는 일관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무죄 증명을 향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금세 밝혀져요. 경찰을 어떻게 본 건지. 그러니까 경찰이 통화 내역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다가 노 씨한테 이 2대의 휴대폰 말고도 다른 한 대가 더 있는 것 같다라는 의혹을 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수색을 통해 노 씨의 집 안에서 그가 꽁꽁 숨겨뒀던 대포폰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포폰 안에 노 씨의 범행 증거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었어요. 소 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인 8월 26일 밤부터 27일 새벽까지 대포폰으로 수차례 통화를 하기 위해서 집 밖을 나선 노 씨의 행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거죠. 그 시간대에 통화뿐만 아니라 문자도 수십 차례 주고받았다는 흔적이 나옵니다. 노 씨가 연락을 했던 상대는 누구였을까? 또 이 사람은 내연녀였어요. 41세의 강 씨. 경찰은 강 씨를 곧장 경찰서로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강 씨는 노 씨와 내연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강 씨의 진술에 따르면 강 씨와 노 씨는 4년 전인 2008년에 서울의 한 곰탕집에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내연 관계가 된 이후로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대포폰을 마련한 뒤에 강 씨하고는 계속 아내 몰래 대포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거죠. 내연녀 강 씨의 입을 통해 노 씨가 저질렀던 이 범행의 퍼즐이 더 단단히 맞춰져 갔어요. 범행 전날이었던 8월 26일 저녁에 이제 강 씨가 술에 취해서 노 씨한테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었대요. 가정 있는 남자하고 만나는 게 더 이상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노 씨가 이 결별 통보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전화와 문자가 그때 되게 많이 오고 갔었잖아요. 그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는 강 씨에게 너 딴 남자 생겼지? 그래서 나랑 헤어지려고 하는 거지? 나는 절대로 못 헤어져.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강 씨에게 폭언에 가까운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냅니다. 그렇게 이별 통보에 대한 울분을 사귀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그는 집을 빠져나가서 대포폰으로 계속해서 강 씨에게 연락을 하면서 27일 새벽까지 동네를 배회합니다. 그때 노 씨의 눈에 띈 집이 바로 피해자 소 씨 할머니가 살던 다세대 주택이었던 거예요. 마침 대문이 또 열려 있었고요. 소 씨는 무작정 반지 하방으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 뻘인 소 씨에게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짓을 저지른 거죠. 홧김에 성폭행을 하고 목을 조르면서 베개로 얼굴을 눌러 질식사시켜 소 씨를 살해하고 27일 오전 범행 현장을 급히 빠져나간 겁니다. 노 씨는 현장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도주했고요. 이후로도 아무렇지 않게 평소의 생활을 이어가요. 이렇게 철저한 노 씨의 이중 생활에 경찰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해요. 이 휴대폰 가게가 진짜 불법의 온상이었어요. 장무라비에게 분실 휴대폰을 구매해서 외국에 판매하기도 하는 등 이 거래 규모도 상당했었고요. 2005년에는 강도상해, 인질 강도 미수, 특수 강도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성매매를 했던 전력도 여럿 있었어요. 근데 이런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신은 이런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DNA가 중간에 뒤바뀐 거 아니냐, 뭐 이런 황당한 항의까지 했어요. 이 때문에 경찰은 DNA 분석을 또 한 번 진행해야 했습니다. 물론 결과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대로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노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노 씨가 수사망이 좁혀져 오자 자신의 대포폰으로 강북 할머니 살인사건, 강북 미아동 할머니 살인사건 이런 어떤 검색들을 했었고 심지어 살인사건 공소시효까지 찾아본 사실이 밝혀져요. 본인이 저지르지 않았다면 뭐 사건에 대해서는 궁금할 수 있겠지만 공소시효까지 찾아볼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5대의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서도 정말 충격적인 것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음란물 500여 장 이런 것들이 발견됐어요. 그만큼 두 얼굴에 악마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사람이었죠. 노 씨는 2005년부터 경기와 인천 관내 경찰서에서 통역인 그리고 제보자로 활동을 하면서 사법체제에 대한 지식을 조금씩 익혔는데 이때 익혔던 지식,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범행을 교묘히 빠져나가려는 수작을 시도했던 겁니다. 2012년 10월 16일 서울 북부지검 형사 2부는 소 씨에 대한 강간살인 혐의로 노 씨를 구속 기소합니다. 지금부터는 노 씨에 대한 재판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억울해했었잖아요. 자기가 뭔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이게 좀 자신한테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렇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합니다. 2013년 1월 21일 1심 재판부인 서울 북부지법 형사 11부는 강간살인 혐의로 노 씨에게 무기징역과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해요. 재판부는 성욕 충족과 화풀이를 위해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고령의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면서도 노 씨는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기는커녕 범행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직접 노 씨를 꾸짖기도 했습니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시민 배심원 9명 중 8명은 노 씨가 7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권고했어요.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중에 7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고요. 2명의 경우에는 각각 사형과 징역 20년의 의견을 냅니다. 결국 재판부 선고는 배심원 다수가 편결한 형량과 일치했습니다. 노 씨는 재판 내내 어눌한 한국말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완강히 부인했다고 해요. 최후 변론에서는 자신을 믿어달라며 눈물로 무죄를 호소하기도 했죠. 1992년에 이미 한국에 들어와서 생활을 했고 귀화까지 했으면 사실 한국말 되게 유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재판 중에 갑자기 어눌한 한국어를 구사했다는 것 역시 이 재판부와 배심원들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게 아니었겠느냐, 이런 의심도 좀 듭니다. 그는 2013년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될 때까지도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과학수사가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물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정말 자기가 범행을 저질러 놓고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DNA 검사 결과가 명백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억울하다라는 주장을 펼쳤다는 건 경찰 수사를 우습게 봤다는 걸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강북구 미아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 씨가 휴대폰 가게를 운영하면서 이제 국내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국내 사정에 밝지 않은 외국인들 있잖아요. 이 외국인들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는 척 하면서 이들 명의의 휴대폰을 대포폰으로 뽑아서 자기가 쭉 사용을 했었다. 피해자들도 다수 있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범죄하고는 그냥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였어요. 방글라데시에서 명문으로 꼽히는 대학에 들어가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1992년에 취업을 하려고 한국에 들어왔다가 B씨를 만나서 결혼하고 12년이 지난 이후에는 한국 국적까지 취득을 했죠. B씨와의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아서 건실한 가정, 누가 봐도 건실한 가정을 꾸린 이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성실하고 자상한 사람이다. 입을 모아 칭찬을 했었습니다. 외모도 되게 호감형이었대요. 주변 사람들한테 인기도 상당히 많은 편이었다고 합니다.